자, 그러면 이 악셀 호네트가 얘기했던 이 인정투쟁에서 그런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정체성의 요구와 내 내면적인 정체성의 요구가 부딪혔을 때 이게 이제 인정투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인정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변화, 이거 상당히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다시 해석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5장에 가면 이 사람이 이제 소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인정 방식에 대한 소위 해겔이 가족, 사랑, 시민사회, 국가 이런 단위로 이루어졌던 그런 그 인정투쟁의 레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그걸 다시 재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개인의 차원에서 인정이라고 하는 건 주로 정서적인 배려다. 주로 사랑, 가족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형태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무시당하는 것이 뭐냐? 학대, 폭행, 신체적인 가해 이런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인지적인 존중이라고 하는, 인지적인 배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시민사회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기는 주로 이제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하고, 이건 주로 권리관계에 관련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권리적인 자기 권리를 부정당하게 되면 사회적인 어떤 그 다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연대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 사회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의 노동의 문제와 관련된 거는 법적인 권리에 관련됐다고 한다면, 여기는 사회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미들을 끌어들여서 소위 주체적인 아이와 목적격적인 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딪혀서 새로운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 진보라고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엄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대단히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이게 이 악셀 호네트의 이 논의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정서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걸 길게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잠깐 보면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신심리학자가 썼던 아동심리학자가 썼던 책 위니콘이라고 하는 위니콘컷이라고 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신봉사학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아동심리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논문을 인용하면서 어머니와 아이가 어떻게 정서적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일성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서적인 관계로 넘어오면서 점점 이 어머니와 아이가 분리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는 관계로 되느냐라고 하는 그 위니콧이라고 하는 이 아동심리학자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그걸 해겔의 사랑의 관계로 연결시켜요. 나 되게 재밌게 봤어요.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처음에는 절대적인 의존 관계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되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점점 아이를 내버려 두죠. 맨날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떨어졌을 때의 분리불안 같은 것을 처음에는 아이가 느끼다가 그걸 당연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욕구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오긴 하지만 그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자신은 점점 어머니로부터 분리된다는 이 느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믿음은 계속 생기는 거. 이런 걸 이제 상대적인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해겔이 말한 자기 자신이 타자 속에 속한다.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타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어머니와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재미있었어요. 그런 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게 타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사실 요건 나중에 락강하고도 연결돼서 나를 내가 알게 되는 거. 나중에 락강 강의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만 락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엄마 뒤 이렇게 안겨 있는데 한 6개월쯤 된 아이가 거울을 보다가 엄마는 맨날 얼굴을 보니까 알겠지만 그 뒤에 엎여 있는 나는 내가 누군지 처음 보니까 아이로서는 대단히 의아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를 본 거울을 통해서 본 나라는 것이 상당히 불안전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락강은 주체라고 하는 것이 늘 불안정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끌어가는 건데
해겔은 오히려 엄마와 아이의 분리를 통해서 오히려 내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락강은 주체의 어떤 분열을 얘기했다면 해겔은 이런 부모와 아이의 어떤 이 정서적인 교감은 유지되면서도 신체적으로 분리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주체로서 자립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겁니다. 가족관계도 그렇고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혹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지 못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 대단히 많다고 나는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 소위 인륜성의 최초의 단계라고 해겔이 얘기했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경제적으로 복지체제가 갖추어지고 국가가 강압적인 공권력을 갖춰도 우리 사회가 지금 범죄가 끊이지 않고 가족 폭력이나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인륜성이 가장 인륜성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나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유와 이념의 어떤 결과, 그게 바로 인륜성이죠. 행복한 삶이 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그 시작이 사랑, 가족, 정서적인 배려 이런 거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교육으로 아니면 이 가족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까 이걸 한번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적인 지식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지식을 어떻게 존중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가치 판단을 통해서 사회적인 힘이 생기고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 거. 그 예를 들면 동성연애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난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난민이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크진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의 사회적인 가치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사회적인 가치와 다른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냐, 그거에 따라서 국가의 형태나 아니면 사회적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책은 상당히 우리한테 함의하는 바가 많아요. 이 악선 훌트가 썼던 책 중에 또 하나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무슨 분배냐 정의냐 이런 얘기가 분배냐 인정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분배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정의론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낸시 프레이저라는 분하고 이제 여자 정치 철학자하고 이제 이 소위 낸시 프레이저하고 악셀 홀트가 이렇게 대담했던 걸 모은 책인데 저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보면 낸시 프레이저가 얘기하는 건 결국은 칸트적인 의미에서 롤즈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론, 분배론 그런 걸 얘기한다면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의론, 분배론 혹은 계급적인 논쟁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사회가 지금 계급적인 논쟁에서 그런 새로운 가치관의 논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의 이행으로 논쟁이 진행하는 이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정말 이 해결을 어떻게 봐야 될까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법철학 얘기로 넘어갑시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히 많은데 그래도 법철학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대단한 책입니다. 이 법철학도. 이제 해겔의 후기조작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철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책인데 인정투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지만 이제 여기도 앞에 부분에 굉장히 이 법적인 구조 계약이 뭐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저는 주로 이제 3부 인륜성에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륜성이 뭐냐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의 제 판본으로 가면 제 거 아니니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인륜성이라는 게 뭐냐 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식과 인륜적 존재의 통일로서의 자유 이념.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륜성이란 자유의 이념이 살아있는 선의 모습을 한 것이다. 요거 거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느낌이죠. 최고선, 지고선이 뭐냐? 그 인간의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 질문이 해겔에서는 인륜성이라는 개념으로 살아있는 거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의식으로서의 인륜성과 제도로서의 인륜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내 제가 쭉 해겔을 강조하지만 해겔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의식과 제도,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해겔의 국가와 그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라고 하는 거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어떤 보호적인 장치로서의 국가가 의미가 강해요. 근데 해겔에서의 국가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런 보호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필요하다. 뭔가 내가 이 국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에 내가 뭐 순종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도 하고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겠다. 뭐 이런 그다음에 자발적인 토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이성적인 합의를 통해서 뭔가 절차적인 합의에 내가 동의를 해야겠다. 뭐 이런 자기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소위 오랜 동안 아주 초창기부터 이 책의 기획부터 해서 정신현상학까지 자기 의식의 현실태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정신의 어떤 표현들을 보는 건 이유가 그겁니다. 해겔한테는 그런 내면적인 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적인 제도나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륜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타난 거다. 뭐 여기 보면 뭐 정신으로서 인륜적 실체 뭐 저로서는 참 귀신 신하나 같은 소리 하는 건데 뭐 이걸 따라가는 방법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해겔의 논리를 이해하고 이 사람의 어떤 변증법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깊이 숙고한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걸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륜성 얘기가 끝난 다음에 가족 얘기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쭉 해왔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 실체로서의 정신이고 그 추가해 보면 사랑이란 한마디로 나와 타자의 일체성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안에 타자가 있고 타자 때문에 내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상의 통일을 통해서 가족이 이루어지면 그걸 통해서 나와 타자가 일체성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과가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배려, 무슨 자녀 교육, 뭔지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는 좀 많이 했으니까 뭐 사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도 할 얘기는 많아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르냐,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다음에 무슨 이 법적인 일부 일처제를 해야 될 거냐, 뭐 가족의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뭐 훈육권이라는 게 뭐냐, 아이를 그냥 뭐 타일리기만 할 거냐, 아니면 때리기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쭉 나오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가족 재산을 이 상속했을 때 남녀의 불평등 문제 아주 뭐 지금 읽어도 대단히 그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해겔의 가족 사회학 혹은 해겔의 무슨 여성학 이런 것들이 나올 만한 대단히 충분한 그 텍스트적인 함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해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시민사회론이에요. 사실은 시민사회론. 왜냐하면 해겔이 봤던 시민사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에 있었던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깊숙이 관련돼 있고, 특히 이제 이 무렵이 되면 해겔은 이 소위 리카르도와 아담 스미스 공부를 꽤 제법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적인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무슨 처음에는 뭐 피테, 셸링, 이제 자기 동갑내기 친구들인데 그런 아주 사변적인 철학에 영향을 받았고, 초창기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게 인정투쟁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현상학에 오면 완전히 자기의 정신적인 철학이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법철학 정도를 쓰게 되는 순간에 오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독일이나 유럽 전체에 퍼진 자본주의 문제에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를 읽으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소위 욕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욕망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욕구가 부딪힌다고 하는 걸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소위 이제 이 법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소위 마르크스한테 연결되는 거죠. 시민사회에서 이런 욕구의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해겔은 시민사회에서 욕구 체계라고 하는 것의 이 충돌은 시민사회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민사회의 충돌을 변증법으로 지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국가야말로 인륜성의 최고의 절대치, 최고의 있는 이 형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막스는 그딴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게 결국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인데 어떻게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만 할 것이냐, 노동자의 위해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본가의 노동자의 이 어떤 대결을 지향한다는 건 사실이 사변적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어떤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서 시민사회 자체를 바꾸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욕구 체계에서 이 충돌은 사실은 해겔도 그렇고 막스도 그렇고 루소한테 배운 거예요. 루소가 얘기하는 소위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투쟁,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이 소위 해결과 막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쭉 이렇게 연결지어서 읽어보면 그 나름대로 앞뒤에 그 C줄과 R줄이 잘 맞물리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렇게 사상이 쭉 연결돼요. 근데 그런 연결성을 잘 모르고 그냥 해겔 따로, 뭐 막스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정치 철학이 이 구닥다리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제 그 특수성과 보편성의 대립,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 관계죠. 그러니까 이 주체들이 혹은 인간들이 서로 상호 의존 관계로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단계가 이제 시민사회죠. 근데 이 시민사회의 욕구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너무 많고 한쪽은 너무 빈곤하는 이런 적대적인 성격이 강하고 거기에 이제 도덕적인 퇴폐가 막 드러나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사법적인 그 기구에 의해서 노동분업에 의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사법적인 그 제도에 의해서 그냥 권리만 보호해주는 방식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뭐 암묵적으로 보면 존 로크 같은 소위 자유주의의 이 소유권 논리를 비판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 359페이지 여기 이걸 뭐라고 그래 이렇게 그 넘버링 185에 보면 시민사회 적대적 성격 아주 유명한 챕터인데 어떻게 돼 시민사회는 이러한 욕구의 대립과 착종 상태 속에서 과잉과 빈곤의 무대로 화하여 양자 모두에게 공통된 육체적 도덕적 퇴폐상이 드러나게 이른다. 대단히 뭐 유명한 문장입니다. 또 361페이지 보면 결국 이 방자한 향락과 궁핍으로 겹쳐진 착족된 상체는 오직 이것을 제어하는 국가에 의해서만 비로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국가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욕구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걸 뭐라고 이제 5성 국가, 2성 강압적 국가, 5성 국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시민사회 확장이 아니고 그런 시민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형태의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해겔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경찰 행정을 동원해서 국가가 시민사회의 어떤 치안을 유지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발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 불평등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논리로 얘기하면 시장의 논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경제적인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국가가 이제 공립학교를 만들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어린아이에게 공적인 후견인이 된다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어요. 여기 보면 지금 넘버링 239배 보면 학교의 감독과 공립학교를 어떻게 만들 거냐, 공적 후견인은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이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자선 사업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대립 혹은 계급 대립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441페이지 3장 가면 국가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 객관 정신의 완성태, 뭐예요? 가족, 지스틸리카이트가 사랑과 가족으로 시작돼서 시민사회를 거쳐서 뭔가 펼치는 것 같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대립이 너무 심각해서 해결될 수 없었는데 국가가 나타남으로써 시민사회의 적대적인 투쟁도 해결되고 그래서 뭔가 이 공동체가 살기 좋은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 혹은 객관적 정신의 완성태 이런 겁니다. 여기서 내가 다른 얘기는 알고 이 소위 종교 얘기를 조금만 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여기 보면 이 넘버링으로 270번 여기 보면 국가의 이념, 제도와 권력의 담당자, 국가와 종교의 관계, 소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경찰 행정, 직능 집단, 뭐 복지 행정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적대 관계, 노동과 자본의 어떤 대립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마지막으로 결국은 뭐예요? 이런 종교적인 심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국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도구적이고 전략적인 것만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 여기도 보면 이 챕터 전에 이제 무슨 뭐 애국심, 인간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는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초창기의 사상, 소위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교 얘기했을 때의 젊은 해겔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덕적인 그 율법의 정신과 내면적인 이 칸트적인 법칙을 양자를 그 종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 얘기를 했던 거나 지금 이 노년의 해겔이 국가 법철학을 얘기하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이성의 현실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끝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런 종교적인 심성, 종교적인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런 문화적인 것, 정신적인 것,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인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제도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뒤에 보면 이제 국제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아주 그 뭐랄까 이렇게 이 단초 비슷하게 나와요. 국제정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소위 여기 보면 넘버링 339페이지 요즘 국제법의 기초로 습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국가 상호간에 취하는 태도나 평화시 다른 국민에 대하여 사적인 거래의 권리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은 주로 국민의 습속에 따라 달라진다. 습속이란 어떤 상태에서도 유지되는 일반적인 처신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국제정치에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관계, 주권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뭔가 상대를 이 어떤 이 화해와 포용으로 대화할 수 있는 문화적인 습속, 문화적인 분위기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해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뭐 한 번 더 할지 지금 여기서 끝낼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해겔은 평생 그런 주체와 개체, 제도와 어떤 마음의 심성, 그다음 법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이걸 어떻게 하면 합쳐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국가론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이 소위 신학적인 국가관, 그렇죠?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국가관, 그게 이 소위 기독교 정신으로부터 이제 해결 받은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 프랑스 혁명에서 소위 나폴레옹을 찬양하고 해겔이 보였던 공화주의 정치에 대한 어떤 동경, 이게 사실은 약간 그 적대시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적인 이 종교적인 이 기독교적인 이 국가관, 공동체관과 이 공화주의적인 정치관, 다시 말해서 새로운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건 법적이고 제도적이고 것만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잘 합쳐지지 않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또 합쳐볼까라고 하는 것이 해겔의 국가론으로도 여전히 등장한다.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일단 해겔 법철학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